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중국의 광물 수출,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공급 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 지난 금요일 날의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른바 공급망 기본법이라는 법인데요. 이게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의 이름도 참 긴 사연이 많은 법인데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길군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광물이나 핵심 소재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 많은데 예. 이게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등 특정 국가 제품이 싸기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을 집중적으로 도입을 해왔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이 각종 소재, 부품 또 광물 등이 어떤 전략 무기화가 돼서 어떨 때는 팔지 않는 사태까지 터졌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가격은 좀 비싼 나라라도 그 나라로부터 기업들로 하여금 사왔으면 좋겠다. 사와 달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 바로 옆에 중국에서 사오면 훨씬 더 싼데 굳이 베트남 또는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중동 쪽이거든요. 예. 중동까지 가서 사올 이유가 없다. 이래서 이 수입선 대체를 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공급망 안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서 정부가 법적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성을 해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에 그것을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그 대외 경제 관계 장관 회의도 있었지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공식 회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만나봤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법 통과에 지연을 시켰던 국회의 책임도 크고 또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부의 그 기능을 스스로 놓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뭐 과거를 탓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 광물 전쟁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에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시기가 내년인 거죠? 6개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네. 이 법이 6개월간의 시행을 그 유보 기간을 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그 대신에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그 공급망 기본법을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예. 국회에서 왜 통과가 안 됐냐면요. 이게 돈을 쓰는 문제인데 어떤 돈을 남용할 수 있는 안전판이 없다. 아하. 특히 수출입은행이 돈을 마구 조성해서 쓸데없는 거를 조달해오는 경우에도 돈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바로 그런 돈이 좀 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실련등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아주 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검증 가능하게 예. 잘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중국 수출 통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소수도 그렇고요. 비료 대란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그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가격도 그렇고 재고가 평지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성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요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요소수가 보통 통상적으로 상품이 최선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한 4개월 이상 넘어가면 저게 오줌덩이기 때문에요. 좀 변질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재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재고량을 4개월 또는 뭐 5개월 정도로 보는데 현재 요소수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급박하게 베트남 쪽으로 틀어서 베트남에서 대량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4개월 정도는 보장이 된다. 종전보다 18일 정도 재고가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특히 뭐 사재기가 심해서 주유소에서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전 상황보다는 사태가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내년 초에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을 통제한다면 예고도 없이 통제한다면 1분기 이후가 문제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은 비료의 재료인데요. 이게 1분기 이후에 3월 달, 4월 달경에 농촌에서 우리나라 식량 정산을 위해서 비료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여전히 어떤 이 함수 아주 복병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어떤 시장의 난맥상은 수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본 같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요소수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저번에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바 있는데 2011년에 이게 뭐 국내 업체가 적자가 쌓여갖고 중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이게 재개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2011년에 요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충분한 공급량을 제공을 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요소에 대한 중국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 와중에 2015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유차, 이른바 디젤 차의 경우에는 이제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수출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국제 합의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2015년부터 경유차에 반드시 요소수가 들어가야만 차가 움직이도록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일본은 사실 생산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도 일본 내에서 소요되는 전체 요소의 70%를 일본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바로 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그렇군요. 그 기업 국가적 대비가 잘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도 조금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접은 것도 안타깝지만은 네, 네. 그 경우에 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우리나라 내 생산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의 대책이라는 것은 수입해 오는 쪽으로 지금 대부분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네, 네. 베트남이 또 만약에 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이번에 이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전본적으로 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할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13% 넘게 올랐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4만 원 뛰었습니다. 일단 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가장 큰 요인이 한국은행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요.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른바 전세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기준금리 플러스 2%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라간 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물론 이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금리 상한도 안 지켰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울에 지금 서울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빌라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세를 못하겠다 해서 월세로 많이 돌렸거든요. 불안감 돌리는 때문에.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오름폭 또는 그 이상으로 그렇죠. 전세가 전환율이 올라서 이제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씩 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월세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 30% 이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임대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하게 됐을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전세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다들 앞다퉈서 전세로 전환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세 전환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금리도 올랐고 예.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금 올 들어서 전세 매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빠지면서 집을 지금 당장 사지는 말자. 전세나 월세로 있자.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공급 물량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그러니까 전세를 둘러싼 악재가 한꺼번에 아주 돌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